저는 10년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여성입니다. 새 삶을 시작했죠. 두 아이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에요. 이제 홀로 섰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제가 남편과 갈라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부부는 깊은 유대가 있었거든요. 저도 믿었죠. 우리 사이가 깨질 리 없다고요. 하지만 세상에 절대란 없더군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날이 왔어요. 소중한 걸 버려야 했죠. 가장 아픈 순간들이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집은 원래 잘 살았어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여유가 있었죠. 아빠는 편의점 체인을 운영하셨어요. 사업이 꽤 잘 됐거든요. 저는 압구정의 고급 빌라에서 살았어요. 아빠는 독일차를 몰았죠. 제 방은 화려했어요.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IMF 위기가 닥쳤어요. 아빠 사업은 하루 만에 망했어요. 키우던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졌죠. 우리 집은 가난의 늪으로 떨어졌어요. 어린 저에게 그 현실은 너무 잔인했어요. 넓은 집에서 갑자기 동생과 좁은 방을 써야 했죠. 결국 반지하로 이사 갔어요. 부엌과 방 하나가 전부인 그곳으로요. 원하는 걸 말할 수도 없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죠. 가장 아팠던 건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매일 거실에서 술만 마시며 좌절한 모습이요. 더 이상 든든한 가장이 아니었죠.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죠.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하는 걸 포기하고 참는 게 일상이 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빠가 거실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한숨만 쉬는 모습이었어요. 매일 소주병이 쌓여갔죠. 아빠는 술에 잠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 자거나 한숨만 쉬었죠.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늘 웃으며 저를 안아주던 아빠는 더 이상 없었죠. 사업이 망한 그날 아빠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 후로 아빠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원래는 우아한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집안이 기울자마자 자식들을 위해 뭐든 하겠다고 나섰어요.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사무실 청소, 식당 주방 일을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저는 엄마의 고생이 마음 아팠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간식을 주던 엄마가 이제 땀에 젖은 채로 피곤한 얼굴로 늦게 집에 오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엄마는 대담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죠. 그래서 저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의 술상을 치우고 청소를 했어요. 아빠가 잠들면 빈 소주병을 버리고 동생 밥을 챙겼죠. 동생 숙제를 도와주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요. 아빠를 원망했지만 지금은 안쓰럽기도 해요. 엄마가 시장 바닥을 닦으며 버텼던 모습이 너무 애틋해요. 어린 제가 소주병을 치우고 동생과 라면을 나눠 먹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면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요. 우리는 그렇게 버텼어요.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 빚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몇 년 뒤에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집을 옮겼어요. 있었죠.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엄마는 학교 앞에 먹거리 가게를 열었어요. 시장 구석의 작은 자리였지만 저렴한 가격에 엄마가 계약했죠.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죠. 밤늦게까지 소스를 연구하고 독특한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었어요. 튀김도 새로 개발했죠. 끊임없이 맛을 다듬었어요. 그렇게 엄마만의 비법이 탄생했죠. 특별한 떡볶이 소스와 바삭한 튀김, 구수한 어묵, 정성스런 김밥이 입소문을 탔어요. 학생들이 줄을 섰죠. 맛이 기가 막혔거든요. 엄마의 인심도 후했어요. 학교 끝나고 배고픈 학생들에게 딱 맞는 곳이었죠. 근처에 마땅한 가게가 없던 것도 한몫했어요. 가게는 번창했죠. 떡볶이 맛이 동네를 넘어 소문났어요. 학생뿐 아니라 주민들도 찾아왔죠. 손님이 점점 늘어났어요. 저와 동생은 학교 끝나면 가게로 달려가 일을 도왔어요.
힘들었지만 장사가 잘 되니 신났어요. 고등학교 졸업 무렵 엄마가 말했어요. 너 공부 안 좋아하잖아. 가게에서 나와 함께 일하자. 혼자 감당 못해. 네가 도우면 가게를 더 키울 수 있어. 우리 먹거리 가게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 말에 저는 졸업 후 바로 가게에 뛰어들었어요. 더 넓은 매장으로 옮겨 가게를 키웠죠. 장사는 더 잘 됐어요. 우리 가게는 학생들뿐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오는 명소가 됐죠. 그때 아빠는 심장이 나빠져 세상을 떠났어요.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자마자요. 아빠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엄마에게, 우리에게.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었어. 못난 아빠라서 미안해. 엄마는 펑펑 우셨어요. 고생시킨 아빠였지만 엄마는 진심으로 슬퍼했죠. 이제 걱정 말고 쉬라고 하시며 통곡했어요. 저도 아빠를 원망했지만 이젠 안쓰럽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텼다면 좋은 날을 봤을 텐데 아빠는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어요. 그 후로 우리는 일에만 매달렸죠. 상황이 나아져 동생을 대학에 보냈어요. 그리고 시내에 분점을 냈죠. 주말엔 줄 서는 맛집으로 유명해졌어요. 승산이 있을 거라 믿었죠. 엄마는 모든 결정을 저에게 맡기고 주방에만 집중했어요. 저는 본점과 분점을 오가며 가게를 관리했죠. 분점에는 전문 매니저를 고용했어요. 본점에 자주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양념도 받아오고 관리도 해야 했어요. 고용한 매니저는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었죠. 고급 레스토랑 체인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었어요. 이력서가 화려했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게는 단순한 분점이 아니에요. 브랜드가 될 거예요. 저는 그 잠재력을 봤어요. 큰 회사보다 이곳에서 성장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설렜어요. 우리 가게가 브랜드가 될 거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왔죠. 그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그를 믿기로 했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그의 경험은 가게를 더 키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의 야망이 너무 컸다는 걸. 그가 우리 가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거라는 걸. 저는 그의 말에 끌렸지만 조금 불안했어요. 과연 그의 비전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새 브랜드와 함께 커가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가게를 크게 키워볼게요. 그의 자신감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현우와 저, 영자는 한 팀으로 미친 듯이 일했죠.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어요. 몇 년 뒤 새 매장을 열었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브랜드를 만들었죠. 먹거리 가게로 법인을 세웠어요.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죠. 전국에 가맹점을 모집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작은 가게가 강남 거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니까요. 본점은 주말이면 줄이 길었죠. 사람들이 대기표를 받았어요. 일에 파묻혀 살았지만 젊은 열정은 막을 수 없었죠. 저는 현우와 사랑에 빠졌어요. 매일 함께 일하며 마음이 통했죠. 그는 제 마음을 먼저 알았어요. 말없이도 이해했죠. 그러다 사랑이 싹 텄어요. 저도 모르게 그를 사랑했죠. 처음엔 감정을 숨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말했죠. 퇴근 후 맥주 한잔 할까요? 사장이 아닌 여자로서요. 저는 당신에게 끌렸어요. 데이트하고 싶어요. 맞죠? 당신도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죠. 보통 연인과는 달랐어요. 우리는 사업 동료였고 가장 믿는 파트너였죠. 깊은 유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사업이 안정되자 우리는 결혼했어요. 모두가 축복했죠. 동료에서 평생 반려자가 됐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가장 든든한 사람을 얻었죠. 그 믿음이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결혼 후 우리는 공장을 세웠어요. 소스와 재료를 만들었죠. 영자가 공장을 책임졌어요. 본점은 지훈이 관리했죠. 다른 지점은 매니저들이 맡았어요. 현우와 저는 가맹점을 점검했죠. 하지만 첫 아이를 낳고 둘째까지 낳으며 일을 쉬었어요.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었거든요. 영자와 현우도 동의했죠. 사업은 잘 될 거라 믿었어요.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죠. 가장 큰 갈등은 비법 소스였어요. 공장에서 소스를 만들었지만 회사가 커지며 요구가 많아졌죠. 소비자들이 맛 변화를 원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바꿔달라고요. 그건 당연한 의견이었죠. 하지만 영자는 반대했어요. 비법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고집했죠. 그게 핵심이라고요. 현우는 달랐어요. 그는 시장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게 성장의 길이라고요. 영자와 현우는 충돌했어요. 저는 사이에서 갈등했죠.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과 사업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두려웠어요. 우리의 미래가 무너질까 봐요. 그때부터 모든 게 흔들렸어요. 영자는 비법을 지키려 했고, 현우는 변화를 원했죠.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가족이냐, 사업이냐. 그 선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갈등은 점점 깊어졌죠. 저는 두려움이 커졌어요. 무엇이 옳은지 몰랐죠.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영자의 고집과 현우의 야망이 부딪히며 모든 게 흔들렸어요. 위기가 시작된 거죠. 자존심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우는 달랐어요. 영자님이 가게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입맛도 변해요. 소비자들은 더 현대적인 맛을 원해요. 짜다고들 불평해요. 요즘은 건강한 음식이 대세예요. 알아요. 하지만 영자의 비법 소스는 얼마나 큰 노력을 들인 건지 알잖아요. 그 자부심을 무시하면 영자는 상처받아요. 갑자기 소스를 바꾸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말을 했지만 영자는 듣지 않았어요. 고집만 부렸죠.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고요. 여기 경영은 내가 맡았잖아요. 현우는 자기 뜻대로 해야 한다고 우겼어요. 사실 둘 다 틀린 건 아니었어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했지만 현우는 영자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죠. 이 브랜드를 만든 건 자기인데 회사가 커졌다고 자꾸 회사 뜻대로만 하라고 하니 화가 났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작은 문제들도 쌓였죠. 비법 소스뿐만 아니라 영자가 무료로 주던 국물과 반찬도 유료로 바꿨어요. 그건 영자의 원칙이었는데 현우는 무시했죠. 사소하지만 그건 영자의 자존심이었어요. 초기 가맹점 사장님들도 불만을 터뜨렸어요. 맛이 변하고 원칙이 바뀌니 장사를 못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브랜드냐고요. 현우는 단호했어요. 영자님, 시대가 변했어요. 회사도 달라졌죠. 이제 대중의 입맛에 맞춰야 해요. 우린 더 이상 동네 가게 아니에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본질을 잃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져요.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바꾸면 뭐가 남죠? 그건 우리 가게가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이지만 고집이 너무 셌어요. 저는 중간에서 괴로웠어요. 가장 힘든 건 둘 다 서로 상처받았다는 거였죠. 악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됐죠. 싸움에 지칠 때쯤 현우가 폭탄을 던졌어요. 영자님이 내 방식을 싫다면 저는 독립할게요. 새 브랜드를 만들겠어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각자 따로 하면 되잖아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것도 방법일 거예요.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브랜드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회사로 돌아갔죠. 현우는 새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화려하게 매장을 열었죠. 자신이 더 크게 성공할 거라며 큰소리 쳤어요. 처음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새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우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그는 점점 우리 가족을 무시했어요. 자기가 전부 한 것처럼 행동했죠. 저에게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만든 브랜드는 우리 회사 돈으로 시작했어요. 그의 지분은 적었죠.
그런데도 그는 마치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 떠들었어요. 영자와 저의 역할은 완전히 지웠죠. 그 태도가 저를 배신한 것 같았어요. 지우려 했어요. 그게 분명했죠. 제 가슴은 찢어졌어요. 현우는 자신이 회사를 키웠다고 떠들었어요. 우리는 그저 들러리 취급받았죠. 그는 스스로 대단한 사업가라 자부했어요. 맨손으로 모든 걸 이뤘다고 자랑했죠. 그 태도가 점점 역겨웠어요. 영자와 저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했어요. 작은 조언에도 짜증을 내며 화를 냈죠. 여긴 내 회사야. 내가 알아서 해. 옛 방식은 안 통해. 몰라서 나서지 마. 그의 말투는 우리를 구시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엉망으로 장사한 것처럼요. 세상이 변했어도 원칙은 있어야죠. 하지만 그는 점점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 날뛰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죠. 그냥 내버려뒀어요. 아이들도 컸고 회사에 복귀하느라 정신없었거든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죠. 회사로 돌아가니 영자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자의 일을 줄여 쉬게 했어요. 회사 분위기도 어수선했죠. 영자와 현우의 싸움이 직원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하지만 심각하진 않다고 생각했죠. 잘 정리하면 될 거라 믿었어요. 다시 일에 매달렸죠.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가맹점들이 매출 좋았어요. 재정도 탄탄했죠? 그런데 갑자기 가맹점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만기된 매장은 물론 위약금을 내고라도 떠나겠다는 사장님들이 있었어요. 큰 충격이었죠. 이유 없이 가맹점들이 떠난다는 건 회사에 문제를 뜻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초창기 사장님들까지 떠났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달려갔죠. 이유를 물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말해달라고 애원했죠. 10년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제발 이유라도 말해달라고요. 대체 왜 떠나시는 거예요? 사장님의 대답은 충격이었어요. 박 사장님이 말했죠. 미안해요. 현우가 자기 브랜드로 오라고 했어요. 창업 지원을 해주고 조건도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 학비도 있고 몸도 안 좋아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범인은 현우였어요. 그의 새 브랜드는 잘 나갔어요. 그래서 가맹점을 모집했죠. 우리 가맹점들을 빼앗아 갔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그가 우리를 배신한 거였어요.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죠. 가슴이 무너졌어요. 현우의 브랜드는 우리 돈으로 시작했는데 그는 우리를 파괴했어요. 저는 너무 이른 결정. 몇 년 뒤 브랜드를 런칭했죠. 가맹점을 모집했어요. 서두르지 말라고 했지만 현우는 제 말을 무시했죠. 곧바로 가맹점을 모집했어요. 많은 가맹점이 모였다고 했죠.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가맹점을 빼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박 사장이 말해준 현우의 계약 조건은 터무니없었어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구조였죠. 가맹점이 잘 되면 회사가 망하는 꼴이었어요. 그게 목표일 순 없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생각했죠. 현우에게 따졌어요. 하지만 그는 뻔뻔했어요. 사람들이 오겠다는데 내가 어쩌라고? 왜 온다는 사람을 막으라는 거야? 너희가 더 잘했어야지.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이야. 이 계약서는 뭐야? 회사가 손해를 봐. 이러다 망하면 가맹점도 피해를 볼 거야. 제정신이야? 내가 언제까지 너 밑에서 일할 매니저로 보여? 이건 내 회사야. 내가 대표라고. 간섭하지 마. 신경 끄라고. 너희가 더 열심히 해. 어이가 없었어요. 현우가 빼간 가맹점들은 알짜배기 매장들이었죠. 강남에서 매출이 좋은 곳들만 골랐어요. 고의였죠. 현우뿐 아니라 옮겨간 사장님들에게도 배신감이 들었어요. 10년 함께 했는데 눈앞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회사는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다음 달 운영이 걱정될 정도였죠. 현우와 심하게 다퉜어요.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고의 아니냐고 따졌죠. 그는 코웃음 쳤어요. 왜 불안해? 내 방식이 틀렸다고? 다들 나를 선택했는데. 우린 이제 다른 회사야. 내가 잘 되니까 질투해? 너 망하고 내가 성공할까봐? 그게 아니야. 이건 신뢰의 문제야.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과 오래 일할 수 있겠어? 우린 어쩌라고. 당신이 키운 회사인데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사람들이 오겠다고 했어. 배신이라니. 그들은 법대로 했어. 뭐가 문제야? 불법이야? 원하는 브랜드를 선택할 자유도 없어? 그의 뻔뻔함에 화가 났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회사 부도 위기라는 둥, 가맹점 조건이 엉망이라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둥, 장사가 안 된다는 둥, 온갖 이야기가 돌았죠. 다음 달 직원 월급이 문제였어요. 현금 흐름이 막혔어요. 앞이 깜깜했죠.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기로 했어요. 직원들에게 솔직히 사과했죠. 이번 달 월급이 늦어질 거예요.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부동산을 매각 중인데 처리가 늦어졌어요. 곧 해결할게요. 조금만 믿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다행히 직원들은 걱정 말라며 위기를 위로해줬어요. 그게 다행이었죠. 하지만 현우가 회사를 독립할 때 직원들 중 일부가 그를 따라 떠났어요. 믿었던 직원들도 포함됐죠. 저는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떠난 후 충실히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만 남았어요. 회사를 살리려 정신없이 일하던 중에 영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죠. 저를 걱정해 숨겼지만 병이 악화된 후에야 말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이게 뭐야? 몸이 안 좋다더니 일어나지도 못할 상태까지 왜 말을 안 했어? 미안해. 평소엔 약 먹고 괜찮았는데 며칠 전부터 걷지도 못하겠어. 너 힘들까봐 참았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 영자는 젊을 때부터 고된 일을 해왔죠. 가게를 연 후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일했어요. 몸이 망가졌죠. 심장과 혈압도 나빠졌어요.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죠. 급히 병원에 갔지만 수술이 필요했어요. 척추와 관절이 심각했죠. 병원에 갔을 때 혼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너무 늦었죠.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최고의 병원에서 실력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치료비가 엄청났어요. 간병인 비용도 어마어마했죠. 재활이 오래 걸리는 병이라 더 부담이 됐어요. 수술 후 재활병원에 입원해야 했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다니 너무 서글펐어요. 고민 끝에 현우에게 부탁했어요. 사이가 나빠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집에서 마주쳐도 말 몇 마디뿐이었지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대답은 충격이었죠. 엄마 수술 아는 거지? 재활병원에 2달 입원해야 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당신 좀 여유 있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뭐? 지금 병원비를 달라고? 그는 비웃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래, 병원비 좀 도와줘. 부부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회사 사정이 어떤지 알잖아. 월급도 늦어지고 있어. 내가 왜 도와야 해? 너랑 영자님 잘난 척 하더니 알아서 해. 어떻게 그렇게 말해? 당신 엄마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린 부부야. 영자는 당신 엄마야. 그는 다시 비웃었어요. 누가 비싼 병원에서 수술하래? 간병인까지? 어려우면 형편대로 살아. 안 그래? 너희 엄마잖아. 너 알아서 해. 내 부모는 내가 챙길게. 그 말이 날 찔렀어요. 치료비야. 친구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집이나 차를 사는 것도 아니잖아. 영자의 치료비야. 부부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어떻게 거절해? 형편이 어렵다면 그럴 수 있지. 부담스럽다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다니 도대체 뭐야?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어요.
현우는 비웃으며 당당히 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그의 본심을 알았죠.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대출로 치료비를 냈어요. 영자는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간병인을 고용하고 집안일을 도울 사람도 구했죠. 그리고 영자와 결심한 일을 논의했어요. 현우와의 문제를 끝내려 했죠. 영자는 속상했지만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법률 상담을 받고 모든 걸 정리했죠. 일을 마친 날 현우가 뛰어들어왔어요. 당황하며 소리쳤죠. 여보, 내 차 어디 갔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죠. 차 팔았어. 너한테 필요 없는 건 하나씩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이혼소장을 던졌어요. 이제 너와 같이 살 이유 없어. 여긴 내 집이야. 나가. 불만 있으면 법정에서 말해. 그는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봤어요. 이혼소장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죠. 옷 몇 벌 챙겨 집을 나갔어요. 나가며 고함쳤죠. 좋아, 나도 너랑 끝이야. 두고 봐. 내가 후회할 줄 알아? 너야말로 후회할 거야. 문을 쾅 닫았죠. 저는 혼잣말했어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 너를 믿은 걸 후회해. 그를 회사에 들인 걸 후회해. 그의 자금을 막았어요. 원래 우리는 공동 대표였죠. 영자는 이사였고 현우의 지분은 적었어요. 회사 설립 당시 결혼 전이었고 법적으로 지분을 많이 줄 수 없었죠. 그가 브랜드를 독립하며 지분을 정리했어요. 저는 그걸 인수했죠. 목돈이 들어갔어요. 그는 우리 자금을 빼내 새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게 회사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어요. 그의 회사에서 제 지분은 적었죠. 법적으로 내 영향력은 거의 없었어요. 그는 잘 나가는 대표라며 자만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더 뻔뻔했어요. 그의 가맹점이 잘 되며 매출이 늘었죠. 그는 기세등등했어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돈이 있는데도 영자의 치료비를 거부했어요. 용서할 수 없었죠. 그가 잘난 척하며 신문 인터뷰에 나왔어요. 신문 인터뷰에 나왔죠. 회사 돈으로 고급차를 리스하고 명품 옷을 입으며 잘난 척했어요. 그 꼴이 역겨웠죠. 스스로 대단한 대표인 줄 알았어요. 주제를 모르면 깨우쳐야죠. 먼저 회사 명의의 불필요한 리스차를 전부 팔았어요. 먹거리 가게 브랜드가 왜 고급차가 필요해요? 다 정리했죠. 현우는 고급차 2대를 번갈아 탔거든요. 어이가 없었어요. 잘난 대표라면서 자본 없으면 회사가 빈 껍데기라는 걸 몰랐더라고요. 빈 회사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닫지 못했죠. 출자금을 전부 반환하라고 통보했어요. 일주일 안에 돈을 만들라고 했죠. 그의 목을 조였어요. 우린 세금 문제로 내 명의 카드만 썼어요. 현우가 쓰던 카드는 전부 내 거였죠. 집도 내 명의였고 차는 회사 리스였어요. 리스차를 해지하고 카드도 막았어요. 그가 당황하기 시작했죠. 택시비도 결제 못했어요. 전화로 따지더라고요. 갑자기 뭐야 이게? 카드를 막아?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왜 이래? 우린 이혼 중이야. 너도 나랑 끝내자며? 빨리 합의하자고. 남이 됐는데 왜 내 카드를 써? 너 카드 쓰든가. 너야말로 나한테 왜 이래?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 이중성이 웃겼죠. 내가 치료비 필요할 때 비웃던 놈이 자기가 급하니 원망하더라고요. 기가 찼어요. 출자금은 다음 주까지 반환해. 각자 길 가야지. 안 주면 소송할 거야. 자산 차압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야 돈을 빨리 내놓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 회사도 현금이 급했어요. 차 한 말에 그는 기한 내 돈을 줬어요. 욕을 퍼붓더군요. 치사하다, 유치하다며 돈으로 유세 떤다고 막말했죠. 하지만 공사 구별 못한 건 누구였는지 묻고 싶었어요.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모욕한 건 누구야? 치사한 건 누구야? 돈의 무서움을 모르는 놈이야.
돈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는 몰랐죠. 철저히 깨우쳤어요. 출자금을 빼니 그의 회사는 빈 껍데기가 됐죠. 무리한 확장으로 헉헉대며 버텼어요. 차 없으니 지하철을 탔죠. 카드가 막혀 표도 못 샀어요. 편의점에서 물 한 병도 못 샀죠. 돈 10,000원도 없어 점심도 굶었어요. 그런 현실을 상상도 못 했겠죠. 자기 카드를 만들면 뭐 하겠어. 돈이 없는데. 돈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었죠. 집에서 쫓겨난 현우는 시댁에 얹혀 살았어요. 모아둔 돈을 다 쓰고 용돈까지 받아가며 살았죠. 그의 어머니는 아들 덕에 잘 나갔다며 거만했죠. 그런데 저에게 전화해 욕을 퍼부었어요.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렇게 해? 누구 덕에 대표가 됐어? 동네에서 떡볶이 만들던 주제에 이혼이라니? 배은망덕해. 감히 내 아들을 쫓아내? 천벌받을 거야. 어이가 없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 아들이 누구 덕에 사업했는지 똑바로 아셔야죠. 누가 회사를 차렸는지 알아야죠. 아들 덕이라며 잘난 척했잖아요. 그걸 진짜로 믿었나요? 세상 물정 좀 아셔야죠. 주제 파악하고 사세요. 현우의 회사는 당연히 망했어요. 자본금을 야금야금 빼내며 버텼지만 이제 돈이 없었죠. 무리한 가맹점 예약으로 장사할수록 손해였어요. 현금도 담보도 없었죠. 결국 그의 브랜드는 석 달 만에 부도났어요. 마지막 달은 월급도 못 줬어요. 직원들이 떠났죠. 사업을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월급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월세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현우는 몰랐죠. 매니저로 몇 년 구호 일했다고 사업을? 알겠어요? 다 부딪혀 깨져야 배웠죠.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를 찾아와 애원했어요. 제발 잘못했어. 도와줘. 회사가 망할 거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정신 차렸어. 용서해달라고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네 회사를 내가 왜? 간섭 말라며? 갑자기 왜 이래? 그때는 그때고 이제 망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우린 부부잖아. 내가 망하면 너도 좋을 거 없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죠. 우린 곧 남이야. 왜 내가 도와야 해? 기회? 이미 다 날렸어. 돌아가. 회사 살려. 이제 우린 상관없어. 알겠어? 시간 낭비 말고 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이룬 적 없으면서 뭐를 하겠다고? 결국 직원들에게 멱살 잡히며 망했어요. 직원들이 시대까지 소란을 피웠죠. 그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무실 보증금까지 다 날렸죠. 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의 가맹점주들도 난리가 났어요. 본사가 망하니 생계가 막막했죠. 그는 부도 신청 후 숨어버렸어요. 저는 그의 지분을 사들여 대표해서 해임했죠. 망한 회사라 헐값에 샀어요. 그리고 회사를 재정비했죠. 재정비하면서 먼저 전 남편을 따른 직원들을 정리했어요. 배신자는 2번 배신해요. 그들과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는 배신이 없겠죠. 가맹점 계약도 전부 고쳤어요. 무리한 계약은 본사가 손해를 봤죠. 터무니없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빈 껍데기로 만든 회사를 인수해 재정비했어요. 그의 브랜드를 정리하고 새 대표를 세웠죠. 제 동생 지훈이었어요. 지훈은 대학 졸업 후 우리 회사에서 일하며 본점을 관리했죠. 운영도 착실히 배웠어요. 엄마와 전 남편이 충돌할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지훈은 그 브랜드로 가서 일했죠. 새 브랜드는 조금 다르지만 근본은 같아요.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거듭났죠. 배신한 가맹점들과는 계약을 해지했어요.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죠. 두렵지 않았어요. 법정 싸움은 힘들지만 타협할 생각 없었죠. 그들이 떠난 것도 그들 마음이라며? 계약 해지도 우리 마음이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어요. 전 남편과의 이혼은 순조로웠어요. 그는 부도 문제로 정신없었죠. 출석도 제대로 못했어요.
변호사도 구하지 못했죠. 제 뜻대로 이혼이 됐어요.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살았죠. 엄마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회사 일은 저에게 맡기고 가끔만 도왔죠. 믿을 만한 사람이 아이들과 집을 돌봐줘서 여유로워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스트레스 받던 때와 달라졌어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회사는 우여곡절 후 더 나아졌어요. 재정 위기 속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조직을 바꾼 게 신의 한 수였죠. 인생이 순탄했다면 보지 못했을 문제들을 발견하고 고쳤어요. 과감히 바꿔서 어떤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었죠. 강남에서 다시 빛을 발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월급이 늦어도 저를 믿고 함께 일해준 직원들.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강남에서 다시 빛을 발했어요. 이 모든 건 믿음 덕분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준 모두에게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예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 거예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요. 이제는 평화로워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며 살 거예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지낼게요. 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모든 건 믿음 덕분이에요. 고난을 이겨낸 우리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앞으로도 우리는 강하게 나아갈게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요. 웃으며 살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